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최근에 이 양극화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쪽은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폭등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지금 미분양이 차고 넘쳐갖고 지금 국회에서도조차 취득세를 감면을 해줘야지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를 해줘서 미분양 아파트를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논의책까지 구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한쪽은 집이 부족해서 난리고 한쪽은 집이 너무 남아돌아서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똘똘한 한 채에서 비롯된 이 양극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 또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 인생의 반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당연한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2018년 이후 지금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7주 연속 상승세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양극화에 의해서 다른 한쪽은 불 꺼진 새 아파트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지금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닝 때 국회에서는요, 지금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서울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큰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계속 주고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옥죄기 정책을 시작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거 팔고 수도권에 있는 거 팔고 결국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것까지 팔면서 이 세 개의 돈을 합쳐서 조금 더 내가 확실한 하나를 사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서울로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자꾸 상급지로 몰려오는 지금 정황들 때문에 서울의 가격 상승, 서울 안에서도 중상급지 이상 되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세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취득세 완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사실상 이중과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걷고 재산세도 걷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대적인 좀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이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고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폭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집을 파는, 처분하는 시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시점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가격은 점점 더 폭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말 이게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뭐 수도권 같은 지역, 평택 같은 지역도 그렇고 뭐 파주 같은 지역도 그렇고 지금 뭐 수원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고 분양의 흥행을 많이 끌었던 지역들도 반토막이 난 이후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양극화 시장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인해서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고 불 꺼진 아파트가 많이 남아도는 양극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똘똘한 한 채의 비극이 우리 눈앞에 시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권을 필두로 하는 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요, 이 재건축 등 선호단지 위주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요, 이 강남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강남권 안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이 비역세권이나 서울 안에서도 구축 등 비선호단지는 계속해서 관망세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건축 및 한강변의 선호단지들 같은 경우는 점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권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키 맞추기 장세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샀다고 이야기하는 노동학이 침체 일로를 걷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미미삼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임원 희경 뉴타운, 광운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뉴타운 지역들도 지금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또 붙고 있고요. 강남권 플러스 그 지역의 대장주가 될 만한 곳들은 굳이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이러면서 양극화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권의 재건축을 필두로 이 분양시장에서도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갖고 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완성되는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원가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대중교통 버스 노선들도 다양한 노선들이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심권 한복판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주 이후에 그러니까 신도시와는 완전 다른 거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를 통해서 아파트를 먼저 만들고 뭐 교통망이 들어가는데 10년, 15년이 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서울시 안에 있는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는 입주 후 바로 그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누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의 경쟁률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의 장점은 뭘까요? 그 택지지구 아파트와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면 정비사업은 주인이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정부가 아닙니다. 주인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참여를 하죠? 설계 반영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화된 설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사실상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더 월등하게 좋은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아파트들보다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아파트를 만드는데 조합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완성되는 아파트들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요.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요. 정비사업단지라고 합니다. 평균 경쟁률이 무려 28.75대 1로 일반 단지가 7.98대 1이니까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와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무려 몇 배 차이 난다? 4배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택지지구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주 환경이 원체 우수한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또 경쟁률이 높은 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의 보통 재개발 비례율이 평균적으로 한 130에서 1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00세대, 1300세대 정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은 2300세대밖에 안 나오니까 경쟁률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청약으로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와요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조차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요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무려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봐도 알 것 같고, 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한남 뉴타운에 있는 빌라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빌라나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빌라라든가 아니면 청량리 뉴타운에 있는 빌라라든가 뭐 이런 지역 친구들만 보더라도 노량진이나 청량리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정비사업 재개발로 진행되는 지역들의 빌라들의 시세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잖아요. 지금 중상급지 이상 되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시세의 2배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실 쪽에 최근에 잠실이 엄청 핫했잖아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역이 잠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이 리센츠와 주공 5단지의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리센츠는 아시겠지만 기존 아파트잖아요. 이제 지은 지 한 20년 차 정도 되나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5단지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인가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년 전 시세를 보면요. 2024년 3월 달 시세 보면 24억이었습니다. 리센츠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단지도 3월 달에요. 24억 7,800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1년 전에는 리센치도 24억이었고 5단지도 24억 7,800이었으니까 1년 전만 해도 가격이 비슷비슷했다. 자, 1년이 지난 2025년 2월 달에 실거래가 신고가 된 걸 보니까요.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는요. 같은 기간에 2025년 2월 달에 실거래가 신고가 얼마 됐냐면 31억 7,700만 원이니까 무려 7억이 올랐습니다. 리센츠가 4억 오를 때 5단지는 7억 정도로 올랐다. 그리고 호가를 보면 리센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 매물이 32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5단지는 36억에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24억대의 시세가 비슷했는데 1년이 지난 후 호가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5단지 같은 경우는 약 12억 정도가 상승된 겁니다. 1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죠. 리센치 같은 경우도 물론 작게 상승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8억 정도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니라 10년에 대한민국에 10억 정도 오른 아파트는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5단지는요, 지금 1년에 12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게 12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되겠죠. 이 수십만 채 아파트들 중에서 10년 동안 10억 이상 상승하는 아파트의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그럼 90%의 아파트는 뭐냐? 10년 동안 10억도 못 오른다라는 겁니다. 20년에 10억 오르는 아파트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포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내가 10년 동안 만약에 살았다면,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다면 얼마 정도 올랐을까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리센치와 5단지를 단순하게 비교만 하더라도, 자, 자녀가 있거나, 그죠? 보통 아파트는 1, 2인 가구보다 3, 4인 가구 위주의 거주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서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거나, 그죠? 아니면 좋은 차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살고 싶고, 이렇다면 당연히 리센치를 선택할 것입니다. 5단지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 하나 있죠. 자동차 좋은 거 있으면 한 반년만 돼도 다 긁힙니다. 2중 주차에 3중 주차에 뭐 밀고 끌고 당기고 새벽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야죠. 살기가 참 뻑뻑합니다. 그리고 뭐 녹물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수요자는 어떤 걸 선택했다? 녹물이 나오는 5단지를 더 많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살기 좋은 곳보다는 어떤 데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다? 수익이 높은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고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고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가 소멸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요, 경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행위는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또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을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상당히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반은 공감을 하고 반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된다 말아야지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미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처럼 10억 하는 집값이 2억까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죠? 그 말은 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을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성장을 먼저 했던 나라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와 같은 성장통을 먼저 겪은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도 인구 감소, 도시 소멸, 저성장에 대한 고뇌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시절을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살아남는 지역,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10%의 부동산 시장으로 모든 자본이 쏠리는, 그리고 나머지 90%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보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이 비싸다의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데 과연 저는 비싼가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만 보더라도요, 6억 이하 아파트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6억 이하 아파트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수도권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떤 지역이다?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한강변, 무조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무조건 도심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무조건 중상급지 위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도시 소멸, 저성장 시대에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저성장 시대에요. 상급지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급지의 폭등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포 34평이 50억에서 60억을 간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나 놀랍고 진짜 센세이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저성장은 성장을 멈췄다라는 게 아니고요. 성장이 과거보다 덜하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속 성장을 하는 나라라면 이런 똘똘한 한 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발 사업을 도심에 집중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국가의 모든 기업, 민영기업이든 공영기업이든 간에 뭐 해야지 된다? 지방 분권을 해야지 된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점점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상급지 위주의 개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도 없지만 공급도 없고 그 안에 비즈니스를 할 젊은 친구들조차도 없습니다. 상급지의 파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파이가 전체가 8조각입니다. 근데 이 8조각이 각각 뭐 용산이라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압구정, 반포, 성수, 잠실, 노량진, 청량리, 자양도 뭐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 여기 왜 우리 동네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지역들이 월등히 좋다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단 적은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 8개의 파이 중에 용산이라는 파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먹어서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8개 중에 파이는 전체가 7개가 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용산이라는 지역이요.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미래 비전이 아직 남아있고 미래 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용산이 내일 당장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뭐 금나와라 뚝딱 해버렸더니 용산이 뭐 120층 개발이 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가격이 다 오르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겠죠. 그럼 더 이상 용산을 투자자들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8개의 파이의 돈이 분산돼서 투자가 되다가 7개의 파이로 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잠실이라는 동네가 모든 재건축도 끝나고 마이스 사업도 끝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까지 다 끝났어. 그럼 파이는 8개에서 7개, 다시 6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반포라는 지역이 또 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다시 5개로 줄어들죠. 그러면 남아있는 파이에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1급지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피자 파이에 빗대어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상급지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상급지의 폭등은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뭐다? 양극화는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갖고 또 안 좋은 댓글을 다시겠지만 글쎄요. 세상을 너무 비관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저 지역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보세요. 자양동 같은 지역, 청량리, 노량진 같은 지역은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나 입성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2의 자양동, 청량리, 노량진 같은 지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서울시 지도를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들을 세워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갖고 싶거나 입주권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재개발 초기 단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리센치와 잠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리센치와 잠실의 이야기처럼 실거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쪽에 사람들의 자금이 더욱더 몰리고 있다. 우리가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근데 지금 바뀌었죠. 뭘로? 얼죽재입니다. 얼어 죽어도 재개발, 재건축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10년, 15년 동안 10년, 15년 더 할 것 같아요. 10년에서 20년 동안 신축 또는 신축이 될 것들의 세상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또는 신축이 될 것들, 즉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나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친구들의 몸값은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주와 투자를 반드시 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는 거주, 투자는 투자,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일산에 삽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용산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산의 아파트에 살면서 한 6억,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용산에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양동에, 노량진에, 청량리에 이런 곳에 합정동 한강변 재개발에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방법도 반드시 고민해봐라. 특히나 지금처럼 비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수 산정 제외시켜주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한시기적인 거잖아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한시적으로 혜택 주는 것들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요. 모아타운만 몇 개다? 109개가 있다. 엄청나게 많죠. 모아타운만 109개. 자, 2025년 역시 1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만 149개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 통합 한 개 149개죠. 재개발이 88군데가 있고요. 재건축이 61곳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데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곳. 여러분들은 좀 단어가 어렵겠지만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은 무려 31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방향성을 또 봐야지 돼요. 자, 방향성, 이 재개발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은 무엇일까를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아타운 추진 현황을 보더라도 보시면 뭐 종암동, 정릉동, 자양동, 신내동, 서계동, 신림동, 홍문동, 천호동, 금호동, 숭인동, 목동입니다. 뭐 번동, 화곡동, 뭐 방배동, 신당동, 둔촌동, 시흥동, 등촌동, 화곡동, 명목동, 중화동, 구기동. 신속통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거의 대부분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이 재정비 촉진지구 포함해서 비강남권에 거의 95%가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이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재정비 촉진지구만 보더라도 서초, 송파, 강남은 아예 단 한 곳도 없잖아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없습니다. 왜? 강남이라는 지역은 재개발이 급한 지역일까요? 재건축이 급한 지역일까요? 그렇죠. 강남은 태생이 계획도시입니다. 목동 지역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목동이라는 지역도 뭐예요? 태생이 계획 지역이다 보니까 정주 환경이 좋습니다. 어떤 지역? 단독 다가구 빌라들의 정주 환경이 좋다 보니까 단독 다가구 빌라들의 정주 환경이 안 좋고 노후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고바위가 많고 또 접도율이 낮아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 지역들, 그러니까 동부권 지역에 많고 서부권 지역에 많고 서남권 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무조건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합해서 총 289곳의 정비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곳이 다 된다고? 야, 그러면 이제 집값 엄청 떨어지겠네. 야,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 뉴타운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돼서 이 289곳의 정비사업이 다 재개발이 돼서 다 새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정말 수십만 채의 새 아파트가 서울시에 공급이 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포 50억, 60억짜리가 정말 반토막이 나서 30억이나 20억, 10억대로 떨어지는 그런 날이 저도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기 하락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포지셔닝을 맞춰갖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거론된 289곳의 정비사업곳 중에서 과연 성공하는 지역이 몇 프로 될까요? 저는 많이 보면 한 30% 봅니다. 나머지는 70%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혹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20년 정도 걸리는 지역이 거의 70% 이상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곳 중에서 어떤 지역을 선점하고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지 되냐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소액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소액투자냐냐? 자금이 10억, 2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소액투자 할 곳 없죠. 어떤 데 사시면 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타운 지역 안에 입주권으로 바뀐 거 사시면 됩니다. 자금이 10억대 이상이다. 조합 설립된 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끝난 것들 중에서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용산과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그죠? 광진구라든가 동작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지역들을 선택해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5억, 20억씩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낮은 금액 1, 2억대 정도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금이 작기 때문에 자금이 많으신 분들보다 더 신중하고 더 세밀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데나 뭐 좀 될 만한 지역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10년 정도 묻어둘게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10년이라도 빨리 진행되는 데는 좀 더 프리미엄이 빨리 붙을 거고 그리고 같은 10년이라도 늦어지거나
혹은 10년 이상이 걸리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른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재개발의 바로미터는 뭐냐면 주변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살려고 하는 재개발 지역에 보니까 그 동네 주변 아파트 시세가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억 미만인 동네는 제가 봤을 때 좀 걸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 돼야지 결국 분담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20억이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내면 글쎄 그냥 그런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이 돼야지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31곳에 뉴타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정비 촉진지구. 가급적이면 이 대규모 뉴타운 주변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뭐 상계 뉴타운이 있고 장인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청량리 뉴타운,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있고요. 한남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뭐 방화 뉴타운도 있고, 아현 뉴타운, 서대문 뉴타운 뭐 많잖아요. 부가현 뉴타운들도 있고, 그죠? 서울시는요, 보통 이 뉴타운 주변 지역들에서 혹은 뉴타운 지역 안에서 존치 지역이라든가 뉴타운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들을 먼저 구역 지정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뉴타운과 더불어서 몇만가 세대 대단지 군락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뉴타운들의 거의 대부분의 속도가 막바지다 하다 보니까 함께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가야지 되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는 노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아타운 법정 노후도는 50%입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법정 노후도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후도는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네 번째는요, 무턱대고 아무데나 노후도만 나오니까 산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어도 동의서를 징수 중이거나 아니면 징수가 완료된 곳들,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서가 징수 중이거나 징수가 완료된 곳은 그래도 소액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덜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의서가 완료가 된 이후에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프리미엄이 3, 4억 이상은 바로바로 붙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주택자인 경우도 2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올 수도 있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온전히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데 2년 있다 팔고 나오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는 건 뭐냐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누가 빨리 가져가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걸로 가셔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다? 동의서를 징수 중이거나 징수가 완료된 곳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사업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모아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양 4동 같은 경우도 종상향을 파격적으로 해주면서 이번에 49층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20층밖에 허가는 안 나는 곳입니다. 원래는 25층밖에 허가는 안 나는데 49층이니까 무려 25층 정도를 더 올려준 거예요. 종상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청량리 같은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죠. 종상향을 통해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 1000%씩 주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아파트 두 채, 세 채씩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종상향이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무조건 역세권 주변이라고 종상향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 보통 주택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걸 줍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주면서 20층에서 30층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바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인 지역들 중에서 대규모 뉴타운 지역인 지역, 그리고 노후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되고, 동의서를 징수 중이거나 징수가 완료된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지 되고요. 거기다가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 사업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뽑아나온 여러 군데의 사업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그러면 1대1 대면 상담을 또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그럼 제가 직접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성장이라는 게 성장이 멈춰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저성장으로 인해서 점점 더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서울시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소액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